아들을 못 낳았으면 네 남편이 다른 여자를 집에 들인다고 원망하지 마. 결혼 25주년 기념 저녁 식사 자리에서 지원은 시어머니의 입에서 그 말을 직접 들었다. 남편은 20살의 젊은 여자 옆에 앉아 있었다. 그 손은 여전히 그 여자의 손을 꽉 붙잡고 있었다. 딸은 고개를 숙인 채 엄마에게 이제 그만 놓아주라고 말했다. 강씨 집안 사람들은 자신들이 방금 늙고 쓸모없는 전업주부 하나를 내쫓았다고 믿었다. 하지만 그들은 전혀 모르고 있었다. 방금 이혼 서류에 이름을 적은 그 여자가 바로 강씨 집안의 혈맥과 운명을 쥐고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지원은 미역국 그릇을 식탁 한가운데 내려놓았다. 뜨거운 김이 피어올랐다. 그 열기 때문에 눈가가 조금 따가웠다. 오늘은 결혼 25주년 기념일이었다. 꽃을 바란 것은 아니었다. 선물을 바란 것도 아니었다. 화려한 파티를 기대한 것도 아니었다. 그저 도연이 자신을 한 번만 제대로 바라봐 주기를 바랐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주기를 바랐다. 고생했어. 그 한마디면 충분했다. 어쩌면 그 말 하나만으로도 수많은 차가운 밤들을 잊을 수 있었을지 모른다. 식탁 위에는 도연이 좋아하는 음식들이 놓여 있었다. 갈비찜, 구운 생선, 배추김치, 미역국, 그리고 10년 전 도연이 맛있다고 했던 매실주 한 병까지. 해숙은 상석에 앉아 있었다. 얼굴은 평소처럼 차가웠다. 서인은 그 옆에 앉아 고개를 숙인 채 휴대폰만 보고 있었다. 지원은 시계를 보았다. 저녁 7시였다. 대문이 열렸다. 지원은 뒤를 돌아보았다. 입가에 막 떠오르던 미소가 그대로 얼어붙었다. 도연이 비싼 정장을 입고 들어왔다. 그 옆에는 하얀 원피스를 입은 젊은 여자가 있었다. 얼굴은 갓 대학을 졸업한 학생처럼 앳되었다. 하지만 지원을 바라보는 눈빛은 전혀 어리지 않았다. 그 눈빛은 이미 이긴 사람처럼 빛나고 있었다. 도연은 그 여자의 손을 놓지 않았다. 그는 의자를 빼서 여자를 식탁에 앉혔다. 바로 그 자리였다. 지난 25년 동안 가족 식사 자리에서 외부인은 감히 앉은 적 없던 자리였다. 지원은 남편을 바라보았다. 이 여자 누구예요? 도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안주머니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다. 그리고 식탁 위에 내려놓았다. 종이가 나무 식탁에 닿는 소리는 아주 가벼웠다. 하지만 지원에게는 칼날이 심장 위로 떨어지는 소리처럼 들렸다. 맨 위에는 6글자가 칼날처럼 선명하게 박혀 있었다. 협의 이혼 신청서. 방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도연은 지원을 바라보았다. 조금의 미안함도 없는 얼굴이었다. 지원아, 나 이제 지쳤어. 이 결혼은 이미 오래전에 끝났어. 너도 이제 늙었잖아. 메말랐고 늘 집안에서 그림자처럼 조용히 있는 것밖에 모르고 너랑 있으면 내가 남자라는 느낌이 안 들어. 서희의 손에 들린 젓가락이 그릇에 살짝 닿았다. 지원은 그 소리를 들었다. 하지만 딸은 고개를 들지 않았다. 도연 옆에 젊은 여자가 고개를 숙였다. 눈물이 아주 빠르게 맺혔다. 마치 거울 앞에서 여러 번 연습한 것처럼. 죄송해요, 사모님. 하지만 저랑 도연 오빠는 정말 사랑해요. 지원은 그 여자를 바라보았다. 20살. 몇 년 전 자신의 딸과 같은 나이였다. 그런데 그 여자는 지원의 남편을 오빠라고 불렀다. 지원에게는 사모님이라고 불렀다. 그리고 그녀의 결혼 25주년 저녁 식탁에 앉아 있었다. 지원이 미처 아무 말도 하기 전에 해숙이 찻잔을 식탁 위에 3개 내려놓았다. 네가 강씨 집안의 아들을 못 낳아줬으면
내 아들이 대를 이을 여자를 찾는다고 원망하지 마. 공기가 얼어붙었다. 냄비에서 올라오던 미역국의 김마저 그대로 꺼진 것 같았다. 지원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시어머니를 바라보았다. 지난 25년 동안 해숙은 수많은 독한 말을 했다. 하지만 이 말만큼은 달랐다. 그동안 지원이 겨우 버텨온 모든 것을 한순간에 찢어 놓을 만큼 잔인했다. 해숙이 비웃듯 입꼬리를 올렸다. 너 내 아들 붙잡고 25년 살았으면 충분히 누린 거야. 강씨 집안에는 손자를 낳아줄 젊은 여자가 필요해. 이 부엌에서 늙어가는 것밖에 모르는 여자는 필요 없어. 지원은 식탁 아래에서 손을 꽉 움켜쥐었다. 손톱이 손바닥 깊이 파고들었다. 도연은 그녀를 감싸주지 않았다. 오히려 지원이 잘못한 사람이라는 듯 바라보고 있었다. 나도 충분히 기다렸어. 나한테는 진짜 후계자가 있는 가정이 필요해. 진짜 후계자. 지원은 그 네 글자를 듣고 서희를 바라보았다. 자신이 품고 낳은 딸. 고열로 쓰러졌을 때 응급실 앞에서 밤새 무릎 꿇고 빌게 만들었던 아이. 자신의 가장 여린 부분을 전부 바쳐 키운 아이. 지원은 서희가 자신 대신 아파해 줄 것이라 믿었다. 적어도 딸만큼은 일어나 말해 줄 것이라 믿었다. 엄마가 이런 대접을 받을 사람은 아니라고. 하지만 서희는 입술만 깨물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아빠랑 할머니가 그렇게 결정하셨으면 엄마가 이제 놓아주면 안 돼? 지원은 그대로 굳어버렸다. 손이 닿지 않아도 뺨을 맞는 순간이 있다. 피가 흐르지 않아도 심장을 찌르는 칼날이 있다. 그 순간 지원은 깨달았다. 남편에게는 아들이 필요했다. 시어머니에게는 손자가 필요했다. 그리고 딸은 아들이 아니라는 이유로 자신 역시 가볍게 여겨지면서도 지금 그들과 함께 자기 엄마를 이 집 밖으로 밀어내고 있었다. 지원은 고개를 숙여 이혼 서류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펜을 집어들었다. 도현이 순간 멈칫했다. 해숙의 눈썹이 올라갔다. 아라는 젖은 눈빛 뒤로 웃음을 숨겼다. 지원은 자신의 이름을 적었다. 한 획, 한 획. 느리고 또렷했다. 그리고 너무나 차가워서 도현을 불안하게 만들었다. 서명을 마친 지원은 펜을 내려놓았다. 그녀는 시어머니를 보았다. 남편을 보았다. 그리고 딸을 보았다. 나갈게. 하지만 오늘부터 강씨 집안 그 누구도 내 앞에 무릎 꿇고 돌아와 달라고 빌 생각하지 마. 그리고 다시는 내 앞에서 가족이라는 말 꺼내지 마. 그날 밤 비가 별장마당 위로 쏟아져 내렸다. 지원은 여행 가방을 끌고 대문 밖으로 나왔다. 우산을 건네는 사람은 없었다. 붙잡는 사람도 없었다. 25년의 결혼 생활에서 쫓겨난 50살 여자가 어디로 갈지 묻는 사람도 없었다. 등 뒤로 거실 불빛은 여전히 환했다. 도연은 그곳에 서 있었다. 오래된 물건 하나를 버린 듯 얼굴에는 안도감이 떠올라 있었다. 해숙은 소파에 앉아 있었다. 끝내 지원을 한 번도 쳐다보지 않았다. 아라는 도현의 정장 재킷을 어깨에 걸치고 있었다. 그 여자는 막 새집 열쇠를 받아든 사람처럼 웃고 있었다. 지원은 등을 돌렸다. 비가 얼굴을 후려쳤다. 차가웠다. 하지만 그 말보다 차갑지는 않았다. 아들을 못 낳았다. 지원의 25년 인생은 결국 그 한마디로 묶여버렸다. 그녀는 처음 강씨 집안 며느리가 되던 날을 떠올렸다. 그때 강진은 부도 직전이었다. 시아버지는 병원에 누워 있었다. 도연은 아직 어렸고 화를 내고 술을 마시는 것밖에 몰랐다. 해숙은 지원의 손을 붙잡고 몸을 떨며 울었다. 네가 이 집 좀 살려줘. 엄마는 이제 너밖에 믿을 사람이 없다.
그날 해숙은 지원을 딸처럼 불렀다. 지원은 그 말을 믿었다. 친정어머니가 남겨준 팔찌를 팔았다. 결혼 예물로 받은 귀걸이도 팔았다. 어머니가 아무리 힘들어도 이것만은 건드리지 말라고 했던 보석함까지 팔았다. 팔기 전날 밤 지원은 그 상자를 품에 안고 밤을 새웠다. 상자 안에는 친정어머니가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도 들어 있었다. 어머니는 언젠가 이렇게 말했다. 딸아, 시집을 가도 너 자신에게 돌아가는 길만은 잃지 마라. 그때 지원은 그 말의 뜻을 다 이해하지 못했다. 나중에야 알게 되었다. 어떤 사람들은 재산만 빼앗아 가지 않는다. 그들은 돌아갈 길마저 빼앗는다. 혼수품을 팔아 마련한 돈은 지원의 주머니로 들어가지 않았다. 그 돈으로 직원들의 월급을 막았다. 강진의 첫 계약을 지켜냈다. 거래처 앞에서 도현의 무능을 가려주었다. 도현이 잠든 밤마다 지원은 부엌 불빛 아래 앉아 그의 서류를 고쳤다. 그가 들고 나가 서명했던 계약서들, 그 안에 쉼표 하나, 마침표 하나까지도 그녀가 밤을 새워 바로잡은 것이었다. 어떤 자리에서 도현은 그저 좋은 정장을 입고 적당한 순간에 술잔만 들면 됐다. 뒤에서 사과하고 일정을 맞추고 욕을 대신 받아낸 사람은 지원이었다. 아무도 몰랐다. 알고 싶어 하는 사람도 없었다. 좋은 며느리는 조용할 줄 아는 여자였으니까. 그녀의 공로는 누구도 알 필요가 없었다. 아들이나 낳고 나서 공을 말하라는 말. 해숙은 그 말을 지원의 면전에서 한 적이 있었다. 서희가 태어난 해였다. 지원은 막 아이를 낳은 뒤였다. 온몸이 아파서 제대로 일어나 앉을 수도 없었다. 그녀는 갓 태어난 붉은 아이를 품에 안고 있었다. 집안에 새 생명이 왔으니 시어머니가 기뻐해 줄 것이라 믿었다. 하지만 해숙은 아이를 대충 한번 내려다보고는 고개를 돌렸다. 병실 밖 복도에서 지원은 해숙의 목소리를 똑똑히 들었다. 또 딸이야. 이 집안도 참 복도 없다. 지원은 그때 울었다. 하지만 소리내어 울지는 않았다. 막 태어난 딸이 자신이 환영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까봐 두려웠다. 그 뒤에도 지원은 병든 시어머니를 돌보았다. 매일 따뜻한 밥상을 차렸다. 제사와 명절마다 고개를 숙였다. 도현이 뒤처리가 필요할 때마다 늘 그의 뒤에 서 있었다. 한 번은 낯선 해외 번호로 부재중 전화가 온 적이 있었다. 해숙은 그것을 보고 차갑게 말했다. 아마 광고 전화일 거라고. 그때 지원은 강진의 계약 체결 파티를 준비하느라 정신이 없었다. 결국 전화를 다시 걸지 못했다. 몇 년이 지난 뒤에야 알게 되었다. 그 부재중 전화는 광고가 아니었다. 그것은 한때 그녀 앞에 열렸던 또 다른 인생의 마지막 문이었다. 하지만 그때 그 문은 이미 강씨 집안 사람들에 의해 닫혀 있었다. 지원은 믿었다. 조금만 더 잘 살면 된다고. 조금만 더 희생하면 된다고. 조금만 더 참고 견디면 된다고. 그러면 언젠가 강씨 집안 사람들이 돌아보며 말해줄 것이라고. 지원아, 너 정말 고생했다. 하지만 그런 날은 끝내 오지 않았다. 그들은 지원의 공을 잊은 것이 아니었다. 그저 일부러 그것을 의무로 취급했을 뿐이다. 강씨 집안의 눈에 지원은 그들을 구한 사람이 아니었다. 그녀는 아들을 낳지 못한 며느리였다. 그래서 평생 동안 자신이 저지른 적도 없는 죄를 갚아야 하는 여자였다. 자정이 가까워질 무렵 지원은 작은 호텔에 들어갔다. 머리는 젖어 있었다. 코트도 젖어 있었다. 여행 가방에도 길게 젖은 자국이 남아 있었다. 프런트 직원이 안쓰러운 눈빛으로 그녀를 보았다. 지원은 신분증을 내밀며 말했다. 조용한 방 하나 주세요. 방에 들어간 뒤
지원은 큰 불을 켜지 않았다. 울지도 않았다. 그녀는 여행 가방을 열었다. 옷 몇 벌 아래에 방수 봉투로 감싼 오래된 서류 뭉치가 있었다. 종이는 이미 누렇게 변해 있었다. 하지만 도장과 서명, 그리고 돈이 오간 내역은 그대로 남아 있었다. 봉투 맨 아래에는 친정어머니의 사진도 있었다. 이미 세상을 떠났지만 지원은 아직도 그 어머니에게 진 빚이 사라진 적이 없었다. 지원은 서류 뭉치 위에 손을 올렸다. 그리고 오래도록 연락하지 않았던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수화기 너머에서 차분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지원 누나, 무슨 일 있어요? 지원은 빗물이 가득 맺힌 유리창 밖을 바라보았다. 최 변호사님, 강 씨 집안을 떠받쳐왔던 모든 것을 거둬들이고 싶어요. 다음 날 아침, 지원은 기차역 근처의 작은 사무실에서 태준을 만났다. 그녀는 어두운 색 코트를 입고 있었다. 잠을 이루지 못한 탓에 얼굴은 창백했다. 하지만 눈빛만큼은 이상할 정도로 또렷했다. 태준이 서류철을 펼쳤다. 정말 확실해요? 이 서류들을 건드리는 순간 그 사람들은 누나를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누나를 흠집낼 거예요. 맞고소도 할 겁니다. 어쩌면 누나가 25년 동안 침묵했던 사실까지 이용해서 누나는 아무 공도 세운 적 없는 사람으로 만들 수도 있어요. 지원은 보증서 사본을 바라보았다. 종이 위에 찍힌 도장 하나하나가 오래된 상처처럼 보였다. 그들을 망가뜨리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들이 내 인생에서 빼앗아 간 것들을 되찾고 싶은 것뿐이에요. 두 사람 앞에는 강씨 집안 별장에 관한 서류가 놓여 있었다. 바로 어젯밤 지원을 하녀 내쫓듯 문 밖으로 내몰았던 그 집이었다. 하지만 오래전 그 집은 은행에 넘어갈 뻔했다. 지원이 자신의 개인 재산으로 보증을 서지 않았다면 강씨 집안은 이미 오래전에 그 별장을 잃었을 것이다. 태준이 위임장을 밀어주었다. 여기 서명만 하면 오늘 바로 보증철회 요청을 넣겠습니다. 지원은 펜을 들었다. 이번에는 손이 떨리지 않았다. 그들이 나를 빗속에 내버려 둔 순간부터 나는 이미 마음을 정했어요. 태준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 나무 상자 아직 가지고 있죠? 지원이 아주 미세하게 멈칫했다. 있어요. 그 안에는 보증 서류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끝까지 쓰고 싶지 않았던 것들도 들어있어요. 태준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그 상자는 반드시 잘 지켜야 합니다. 강씨 집안이 그 상자가 아직 존재한다는 걸 알게 되면 어떻게든 빼앗으려 할 겁니다. 그 시각 별장에서는 아라가 새 커튼을 달기 시작했다. 그녀는 사람들을 시켜 거실에 걸려있던 지원과 도현의 결혼 사진을 떼어냈다. 해숙은 말리지 않았다. 오히려 집 열쇠 꾸러미를 아라의 손에 쥐어주었다. 이제부터 네가 이 집안의 희망이다. 어서 아들 하나 낳아라. 그래야 나도 눈 감을 때 마음이 편하지. 아라는 고개를 숙였다. 노력할게요, 어머니. 도현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입꼬리를 올렸다. 그는 생각했다. 지원은 지금쯤 어딘가 작은 호텔방에서 몸을 웅크리고 있을 거라고. 50살의 전업주부. 돈도 없고 권력도 없고 기댈 곳도 없는 여자. 그런 여자가 얼마나 버틸 수 있겠느냐고. 그때 그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은행이었다. 몇 마디를 듣자마자 도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별장의 주요 보증이 철회되었다는 내용이었다. 추가 담보를 제출하지 않으면 별장이 동결될 위험이 있다는 말도 이어졌다. 도현은 벌떡 일어났다. 누가 철회했습니까?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대답했다. 한지원 씨입니다. 도연의 손에 들린 휴대전화가 떨렸다. 해숙은
그대로 얼어붙었다. 아라의 웃음도 멈췄다. 도현은 이를 악물었다. 지원은 그냥 전업주부야. 그 여자가 무슨 권리로 내 별장을 건드려? 같은 시각 태주는 지원 앞에 또 다른 서류 뭉치를 내려놓았다. 보증 철회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지분 문제도 지금 바로 공개할까요? 지원은 서류철을 덮었다. 아직요. 조금만 더 자신만만하게 두세요. 높은 곳에서 떨어져 봐야 자신이 무엇 위에 서 있었는지 알게 되는 법이니까요. 첫 번째 기사가 뜬 것은 다음 날 아침이었다. 강진 회장 전처, 이혼 후 정신불안 의혹. 또 다른 기사에는 그녀가 질투심 때문에 고의로 보증을 철회했고 그로 인해 전 남편의 회사가 위기에 빠졌다고 적혀 있었다. 그리고 세 번째 기사도 올라왔다. 내부 재정을 관리하던 여인, 회사 자금 횡령 의혹. 지원은 호텔방에 앉아 계속해서 밝아지는 휴대전화 화면을 바라보았다. 글자 하나하나가 진흙덩어리처럼 그녀의 얼굴로 날아드는 것 같았다. 지원은 강진의 돈을 단 한 푼도 잘못 손댄 적이 없었다. 오히려 자신의 돈으로 직원들의 월급을 한 달, 또 한 달 막아냈다. 그런데 하룻밤 사이에 세상 사람들의 입속에서 그녀는 탐욕스럽고 독한 여자가 되어 있었다. 질투에 눈이 멀어 전 남편의 집안을 무너뜨리려는 여자. 태준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이건 단순한 기사 몇 개가 아닙니다. 뒤에서 언론을 밀어붙이는 사람이 있어요. 도현이 누나가 진실을 말하기 전에 먼저 누나를 악역으로 만들려는 겁니다. 강진에서는 일부 거래처들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직원들은 휴게실에서 수군거렸다. 전 사모님이 예전에 장부를 관리했다던데 진짜 횡령이 있었을지도 모르지. 그렇게 조용한 사람일수록 속을 누가 알아? 그 말들은 오래전 알던 사람을 통해 지원의 귀에 들어왔다. 지원은 듣고 나서 조용히 휴대전화를 내려놓았다. 소리를 지르지도 않았다. 울지도 않았다. 그저 마음속이 조금씩 차갑게 식어가는 것을 느꼈다. 사람은 가짜 기사 몇 줄로 25년의 시간을 이렇게 쉽게 지워버릴 수도 있었다. 그날 오후 서희에게서 전화가 왔다. 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엄마, 기사에 나온 이야기들 정말이야? 지원은 눈을 감았다. 가장 아픈 것은 남들이 의심하는 일이 아니었다. 자신의 딸마저 그 질문을 해야 한다는 사실이었다. 지원은 차분한 목소리를 유지했다. 엄마, 말을 믿지 마. 아빠 말도 믿지 마. 네 눈으로 직접 진실을 봐. 서희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엄마는 나 원망 안 해? 지원은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그 손은 열이 펄펄 끓던 딸을 안아들었던 손이었다. 처음 학교에 가던 날 딸의 손을 꼭 잡아주었던 손이었다. 할머니의 차가운 말들로부터 딸을 막아주었던 손이었다. 엄마는 네가 너무 오래 잘못된 걸 보고 살다가 언젠가 너 자신마저 알아보지 못하게 될까봐 그게 두려워. 그날 밤 아라는 스스로 손목에 상처를 냈다. 그리고 도현과 서희 앞에서 울었다. 그녀는 지원이 사람을 시켜 자신을 협박했다고 말했다. 이후 조작된 영상 하나가 인터넷에 올라왔다. 영상 속에서 지원은 호텔 복도에서 아라를 위협하는 사람처럼 보였다. 아라가 먼저 찾아와 도발했다는 사실은 아무도 보지 못했다. 그녀가 비웃으며 강씨 집안의 의자가 참 편하다고 말했던 것도 아무도 듣지 못했다. 여론은 즉시 방향을 틀었다. 전처가 너무 무섭다. 저 어린 여자가 얼마나 겁을 먹었으면 저랬겠느냐. 듣자 하니 강씨 집안의 아들을 임신했다더라. 지원은 임신이라는 두 글자를 읽는 순간 손을 멈췄다. 아라는 그 아이를 이용해 세상을 자기 편으로 끌어당기고 있었다.
임신한 젊은 여자가 전처에게 협박당했다. 그 이야기는 이해하기 쉬웠다. 그리고 충분히 잔인했다. 사람들은 늘 우는 법을 아는 사람의 편에 서기 쉬웠다. 그날 밤 태준이 호텔로 찾아왔다. 바로 반박해야 합니다. 보증 관련 서류 일부만 공개해도 여론은 뒤집힐 겁니다. 지원은 고개를 저었다. 아직 안 돼요? 도현이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보고 싶어요. 그런 사람은 몰리면 몰릴수록 스스로 더 많은 걸 드러내게 되어 있어요. 태준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누나는 지금 명예를 걸고 있는 겁니다. 지원이 아주 낮게 대답했다. 내 명예는 이미 그 사람들이 25년 동안 마음대로 써왔어요. 이제는 증거를 되찾고 싶어요. 그때 태준에게 긴급 파일 하나가 도착했다. 그가 파일을 열자마자 얼굴이 굳어졌다. 그것은 오래된 위임장 사본이었다. 아래에는 지원의 서명이 있었다. 하지만 그 필체를 보는 순간 지원의 등골이 차갑게 굳었다. 그것은 그녀의 서명과 닮아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서명은 아니었다. 태준이 천천히 말했다. 도연이 이 서류를 이용해서 큰 빚을 누나 명의로 넘기려 하고 있습니다. 그는 누나를 빈손으로 내보내려는 것만이 아니에요. 누나의 남은 인생까지 빚으로 묻어버리려는 겁니다. 지원은 사본을 들어 올렸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배신당한 아내의 눈빛이 아니었다. 더 차가웠다. 더 날카로웠다. 그녀는 위조된 자신의 서명을 바라보며 한 글자씩 말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나는 이걸 이혼으로 보지 않겠어요. 이건 사건이에요. 아라는 사랑에 빠진 여자처럼 강씨 집안에 들어온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처음부터 모든 걸 계산한 사람처럼 그 집에 들어왔다. 아침이면 앞치마를 두르고 부엌에 서 있었다. 해숙이 보이자마자 고개를 숙였다. 어머니, 일어나셨어요? 제가 콩나물국 끓여놨어요. 국은 거의 아무 맛도 나지 않을 만큼 싱거웠다. 하지만 해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맛있구나. 마음이 중요한 거지. 아라는 고개를 숙인 채 웃었다. 겉으로는 순종적이었다. 하지만 눈 안에는 재빨리 숨기는 경멸이 있었다. 이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라고 불러주고 싱거운 음식 몇 가지를 만들어주고 손자를 낳아주겠다고 약속하면 그만이었다. 도연은 더 쉬웠다. 그는 존경받는 것을 좋아했다. 젊은 여자가 자신에게 강하고 외롭고 가여운 사람이라고 말해주는 것을 좋아했다. 아라는 그의 삶에 들어가기 전부터 그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녀의 뒤에 있는 사람이 그녀에게 서류 한 묶음을 건네주었기 때문이다. 도연의 습관, 그가 자주 가는 술집, 그와 지원 사이의 다툼들, 그리고 대를 이을 아들에 대한 그의 어리석은 집착까지. 그 사람은 박민석이었다. 태성그룹 부회장. 오랫동안 강진을 집어삼키려 했던 경쟁자였다. 태성은 과거 큰 계약에서 강진에게 패한 적이 있었다. 지원이 뒤에서 조용히 고쳐낸 사업계획서 때문이었다. 박민석은 알고 있었다. 강진이 강한 이유는 도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도연 뒤에는 절대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여자가 있었다. 그래서 그는 회사의 비밀만 빼앗으려 한 것이 아니었다. 그 여자를 어둠 밖으로 끌어내고 싶었다. 그리고 그녀가 실제로 손에 쥐고 있는 것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하고 싶었다. 아라는 그가 심어둔 칼이었다. 도연을 유혹하기 위한 칼. 자료를 빼내기 위한 칼. 지원이 얼마나 위험한 사람인지 시험하기 위한 칼. 그래서 아라가 처음 도연을 만났을 때 그녀는 하얀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말은 아꼈고 고개를 숙여야 할 순간을 정확히 알았다. 도연이 가정 때문에 지쳤다고 하소연했을 때 그녀는 젖은 눈으로 그를 바라보기만 했다.
오빠 같은 사람은 원래 더 많이 사랑받아야 하는데 그 한마디에 그는 걸려들었다. 그는 자신이 사냥꾼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사냥감은 바로 그였다. 그날 밤 도연은 서재에서 술을 마셨다. 아라는 그의 옆에 앉아 한 잔씩 술을 따라 주었다. 도연이 깊이 잠들자 아라는 휴대전화를 꺼냈다. 아주 작은 셔터음이 이어졌다. 내부 이메일, 중요 계약서, 주주 명단, 비공개 회의 일정, 비밀 대출 내역, 그리고 지원 처리 방안이라는 이름의 폴더까지. 아라는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찍었다. 그때 휴대전화가 진동했다. 박민석이었다. 건질 만한 건 있었나? 아라는 깊이 잠든 도연을 힐끗 보고 빠르게 답장을 쳤다. 있어요. 생각보다 더 멍청하네요. 박민석이 답했다. 그를 얕보지 마. 그리고 한지원은 더더욱 얕보지 마라. 아라가 미간을 찌푸렸다. 그 여자는 그냥 집에서 쫓겨난 전처잖아요. 박민석의 답장은 곧바로 왔다. 10년 전 나를 계약에서 밀어낸 건 강도현이 아니었다. 그 뒤에 있던 사람이다. 나는 그게 한지원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아라의 손이 멈췄다. 50살의 전처. 언제나 평온한 얼굴을 하고 소리도 지르지 않고 애원도 하지 않는 여자. 바로 그 침묵이 아라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아라는 서재의 장을 뒤졌다. 그리고 자물쇠가 달린 나무 상자 하나를 발견했다. 겉에는 누렇게 바랜 쪽지가 붙어 있었다. 지원 물건. 아라는 상자를 열어보려 했다. 하지만 열리지 않았다. 한참을 뒤적이던 중 그녀는 장 아래쪽에 끼어 있는 오래된 봉투 하나를 발견했다. 봉투에는 해외 기업 로고가 찍혀 있었다. 아라는 몇 개의 영어 단어만 겨우 읽을 수 있었다. 임원직 초청장. 그녀는 봉투를 서둘러 재킷 주머니 안에 넣었다. 늦은 밤 아라는 박민석에게 전화를 걸었다. 도연이 계약서랑 대출 내역을 다 흘렸어요. 오늘 밤 안으로 보내겠습니다. 박민석이 물었다. 전처 쪽은? 아라는 몇 초간 침묵했다. 분명 그 여자는 그냥 전업주부라고 하셨죠. 그런데 제가 보기엔 강도현보다 그 여자가 훨씬 더 위험해요. 잠긴 오래된 서류 상자를 찾았어요. 그리고 예전에 숨겨둔 것 같은 봉투도 하나요. 그걸 열 수만 있으면 한지원은 더 이상 판을 뒤집지 못할 겁니다. 박민석은 잠시 말이 없었다. 그러다 낮게 말했다. 아니다. 그걸 열 수 있다면 어쩌면 더 이상 판을 뒤집지 못하는 건 강씨 집안일 수도 있다. 엄마가 떠난 뒤 서희는 이 집이 무서울 만큼 빠르게 변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결혼 사진은 내려졌다. 엄마가 늘 앉던 의자는 아라가 차지했다. 엄마가 10수년 동안 아끼던 그릇들도 바뀌었다. 부엌에서 나던 익숙한 된장국 냄새도 사라졌다. 그 자리를 아라의 달고 독한 향수 냄새가 대신했다. 아라는 집안을 여주인처럼 돌아다녔다. 도연은 그녀에게 돈을 아끼지 않았다. 새 가방, 새 시계, 새 차. 회사가 은행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그랬다. 해숙은 그 모습을 보며 오히려 흡족하게 말했다. 강씨 집안의 손자를 낳아줄 사람에게 쓰는 돈인데 아까울 게 뭐가 있겠니? 그 말에 서희는 그대로 멈칫했다. 손자, 또 손자였다. 아라가 이 집에 들어온 뒤로 할머니는 그 두 글자를 서희의 이름보다 더 많이 말했다. 서희는 24해를 함께 산 친손녀였다. 하지만 할머니의 눈에는 아직 태어난 적도 없는 손자 하나만도 못했다. 그날 밤 서희는 서재 앞을 지나가다가 아버지와 할머니가 다투는 소리를 들었다. 어머니가 그랬잖아요.
예전에 지원이 명의 서류는 다 정리했다고. 그런데 어떻게 아직도 별장 보증을 철회할 권리가 남아 있는 겁니까? 해숙이 짜증스럽게 말했다. 그 계집이 그렇게까지 꽉 쥐고 있을 줄 누가 알았겠니? 그때 그 애가 아니었으면 강진은 진작 끝났어. 서희는 문 밖에서 그대로 굳어버렸다. 처음 알았다. 엄마가 강진을 살린 사람이었다는 것을. 도연이 이를 갈았다. 애초에 어머니가 그 여자 이름으로 아무 서류도 남기지 말았어야죠. 해숙이 차갑게 대답했다. 그럼 뭘로 별장을 지켰겠니? 그 계집이 멍청했던 거야. 자기가 진짜 이 집 사람인 줄 알았으니까. 서희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났다. 자기가 진짜 이 집 사람인 줄 알았으니까. 멍청했던 사람은 엄마만이 아니었다. 서희 역시 그랬다. 자신도 이 집에서 사랑받는 딸이라고 믿어왔다. 다음 날 아침, 서희는 엄마를 찾아 호텔로 갔다. 그녀는 문 앞에 한참을 서 있다가 겨우 벨을 눌렀다. 지원이 문을 열었다. 며칠 사이 엄마의 얼굴은 수척해져 있었다. 하지만 눈빛은 여전히 예전처럼 부드러웠다. 서희는 묻고 싶은 것이 너무 많았다. 회사 일도 묻고 싶었다. 별장 문제도 묻고 싶었다. 그날 엄마에게 놓아주라고 말한 것에 대해 사과하고 싶었다. 하지만 목이 꽉 막혀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지원은 딸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물었다. 저녁은 먹었어? 그 한마디에 서희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자신은 온 가족 앞에서 엄마에게 상처를 주었다. 그런데도 엄마가 가장 먼저 생각한 것은 딸이 굶었는지 아닌지였다. 서희는 고개를 숙였다. 아직 안 먹었어. 지원은 몸을 옆으로 비켰다. 들어와. 엄마가 죽 시켜줄게. 그날 밤 서희는 작은 호텔방에서 따뜻한 죽 한 그릇을 먹었다. 끝내 사과하지는 못했다. 하지만 죽 한 숟가락이 목을 넘어갈 때마다 가슴은 더 아파졌다. 돌아갈 시간이 되자 지원은 딸을 문 앞까지 배웅했다. 엄마 말을 믿지 마. 아빠 말도 믿지 마. 네 눈으로 직접 진실을 봐. 그 말은 집으로 돌아가는 내내 서희를 따라붙었다. 그날 밤 서희는 다실 앞을 지나가다가 안에 서 있는 아라를 보았다. 탁자 위에는 할머니가 마시는 대추차가 놓여 있었다. 아라는 주머니에서 작은 알약 하나를 꺼냈다. 그것을 잘게 부순 뒤 차 안에 떨어뜨렸다. 그리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불렀다. 어머니, 차 다 됐어요. 해숙이 서류 뭉치를 들고 안으로 들어왔다. 아라는 그녀를 부축해 앉혔다. 어머니, 차 드시고 이 양도 서류에 서명 좀 해주세요. 나중에 제가 아들 낳으면 이것도 다 우리 집 재산 지키려는 거잖아요. 서희의 등골이 서늘해졌다. 그녀는 조용히 휴대전화를 들어 영상을 찍기 시작했다. 처음으로 그녀에게 증거가 생겼다. 하지만 그 영상을 엄마에게 보내려던 순간 누군가가 등 뒤에 서 있었다. 아라가 웃고 있었다. 뭘 찍은 거니, 서희야. 아라는 곧장 휴대전화를 빼앗지 않았다. 그저 어린 먹잇감을 바라보듯 서희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스스로 손목을 책상 모서리에 세게 부딪혔다. 둔탁한 소리가 울렸다. 아라는 바닥에 쓰러져 비명을 질렀다. 서희야,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그 울음소리에 도현과 해숙이 달려왔다. 아라는 손목을 감싸쥐고 눈물을 뚝뚝 흘렸다. 저는 그냥 어머니께 차를 타드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서희가 저보고 꽃뱀이라고 했어요. 자기 엄마가 저를 이 집에서 못 살게 만들 거라고도 했어요. 서희는 그대로 굳어버렸다. 아니야, 나 안 그랬어.
해숙은 증오의 찬 눈으로 서희를 바라보았다. 너도 네 엄마 딸이구나. 집안 남자 앞길 막는 것밖에 모르는구나. 그 말은 서희의 얼굴을 정면으로 후려쳤다. 서희는 이 집에서 24해를 살았다. 그런데 존재하는지도 확실하지 않은 남자아이 하나 때문에 한순간에 길을 막는 사람이 되어버렸다. 도현이 서희의 손에서 휴대전화를 낚아챘다. 오늘부터 너는 네 엄마 만나지 마. 왜요? 네가 그 여자한테 휘둘리고 있으니까. 해숙은 아라를 끌어안고 차갑게 말했다. 이 집에서 지원이 편드는 사람은 그 계집 따라 나가면 돼. 서희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처음으로 알았다. 엄마가 겪은 모욕은 이 집안에 아주 오래전부터 박혀 있었다는 것을. 딸을 남은 사람처럼 취급하는 말들 속에, 집안 곳곳에, 그리고 매일의 침묵 속에. 그 무렵 도현은 계속해서 반격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는 지원을 상대로 맞소송을 걸었다. 보증을 철회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언론으로 그녀를 압박했다. 서류를 추가로 조작해 지원이 과거 대출 처리 권한 이양에 동의한 것처럼 꾸미려 했다. 일부 거래처는 도현의 편에 섰다. 그들이 도현이 깨끗하다고 믿어서가 아니었다. 강진이 무너지면 자신들까지 함께 끌려 들어갈까 두려웠기 때문이었다. 지원은 벼랑 끝으로 몰렸다. 명예는 더럽혀졌다. 재산은 동결될 위기에 놓였다. 불법 사채 빚까지 언제든 그녀 명의로 넘어올 수 있었다. 그때 아라가 아들을 임신했다는 소식이 퍼졌다. 해숙은 거의 울듯이 기뻐했다. 그녀 그럽니다. 그녀는 지원에게 전화를 걸었다. 강씨 집안에도 드디어 손자가 생겼다. 너는 이 집에서 25년을 살고도 못한 일이야. 그러니 이제 남의 복길 막지 마. 합의서에 서명해. 강씨 집안 손자를 위해 덕 쌓는 셈치고. 지원은 휴대전화를 꽉 쥐었다. 그들은 그녀의 남은 삶까지 빼앗으려 하면서 그것을 덕을 쌓는 일이라고 불렀다. 그날 오후 도연은 이혼 합의서를 보내왔다. 조항들은 올가미처럼 잔인했다. 지원은 거의 빈손으로 나가야 했다. 그녀 명의로 밀어넣으려는 빚까지 떠안아야 했다. 외도 사실을 공개해서는 안 됐다. 별장에 대한 권리를 다투어서도 안 됐다. 강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어떤 말도 해서는 안 됐다. 태주는 합의서를 읽고 얼굴이 어두워졌다. 이건 합의서가 아닙니다. 누나가 스스로 자기 무덤을 파게 만드는 방식이에요. 도연에게서 영상 통화가 걸려왔다. 서명해. 너 이죄니야. 더 추하게 굴지 마. 지원은 화면 너머의 글을 바라보았다. 도현이 입꼬리를 비틀었다. 오늘 서명하지 않으면 내일 대한민국이 다 알게 될 거야. 네가 질투 때문에 남편 집안을 박살낸 여자라는 걸. 지원은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럼 한번 해봐. 내가 25년 동안 침묵했다고 해서 말할 줄 모르는 건 아니니까. 도현이 차갑게 웃었다. 네가 아직 길이 있다고 생각해? 내일 아침이면 은행이 대출 관련 자산을 동결할 거야. 거래처들은 강진에서 발을 뺄 거고, 그때 책임질 사람을 찾으면 서류 위에 적힌 이름은 바로 너야. 화면이 꺼졌다. 방안이 깊게 가라앉았다. 처음으로 지원의 손이 정말로 떨렸다. 도현이 무서워서가 아니었다. 그가 매우 치밀하게 계산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다. 증거 하나라도 부족한 상태에서 반격하면 모든 것이 거꾸로 돌아와 그녀를 짓눌러 버릴 수 있었다. 그날 밤 태준이 첫 번째 단서를 찾아냈다. 아라의 임신 진단서는 가짜였다. 진료 기록 번호가 맞지 않았다. 초음파 날짜는 조작되어 있었다. 의사의 서명은
오래된 양식에서 스캔한 것이었다. 동시에 그는 문제의 불법 부채가 지원의 계좌로 들어간 적이 없다는 사실도 밝혀냈다. 그 돈은 도현과 관련된 페이퍼 컴퍼니를 거쳐 흘러갔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아직 충분하지 않았다. 태주는 서류철을 책상 위에 내려놓았다. 위조 서명에 대한 증거는 있습니다. 부채 흐름에 대한 단서도 있고요. 하지만 원본은 강 씨 집안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이기려면 내부에서 증언해 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지원은 말없이 앉아 있었다. 그녀의 머릿속에 서희의 얼굴이 떠올랐다. 엄마에게 놓아주라고 말했던 딸. 딸이라는 이유만으로 충분한 피부치로 인정받지 못하는 그 집안에 아직도 갇혀있는 딸. 처음으로 승리는 지원의 손안에 있지 않았다. 그것은 아직 강씨 집안 밖으로 걸어 나올 용기를 내지 못한 사람의 손에 달려 있었다. 조정은 종이 넘기는 소리마저 선명하게 들릴 만큼 차가운 방에서 진행되었다. 도현이 먼저 들어왔다. 아라는 그의 옆에 서 있었다. 한 손은 조심스럽게 배 위에 얹고 있었다. 해숙은 가장 마지막에 들어왔다. 턱은 살짝 들려 있었다. 마치 오늘 배신당한 사람이 지원이 아니라 강씨 집안인 것처럼. 도현은 이혼 합의서를 식탁 위에 내려놓았다. 서명해. 더 추해지기 전에 끝내. 해숙은 팔짱을 꼈다. 이 집안의 아들을 못 낳아줬으면 적어도 다른 사람이 낳는 길은 막지 말아야지. 아라는 고개를 숙이고 연약한 척했다. 저는 그저 사모님이 아이만은 놓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지원은 침묵했다. 남편 쪽 사람들은 그녀가 겁을 먹었다고 생각했다. 도현은 펜을 그녀 쪽으로 밀었다. 서명 하나면 돼. 그럼 너도 최소한의 체면은 지킬 수 있어. 그때 태준이 서류 가방을 열었다. 그는 모든 증거를 한꺼번에 꺼내지 않았다. 먼저 호텔 사진 한 장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그리고 또 한 장. 그 다음에는 영수증 한 장. 종이 한 장이 내려앉을 때마다 방 안의 공기는 조금씩 더 차가워졌다. 도현은 대충 훑어보더니 피식 웃었다. 남자가 여자 좀 만난 게 뭐가 이상하지? 이딴 게 뭘 증명한다는 거야? 태주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이어서 객실 예약 내역을 올려놓았다. 메시지 기록, 계좌 이체 내역, 하루하루, 시간마다, 금액 하나하나까지. 그제야 도연의 웃음이 굳기 시작했다. 태준이 천천히 말했다. 결혼 생활 중 외도를 저질렀다는 증거입니다. 부부 공동재산으로 유나라 씨를 먹여 살린 정황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아직 첫 번째 자료일 뿐입니다. 방 안에서는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에어컨 돌아가는 소리만 규칙적으로 울렸다. 아라는 식탁 아래에서 손을 꽉 쥐었다. 해숙은 여전히 버티려 했다. 남자가 살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는 거야. 하지만 여자가 아들을 못 낳았으면 자기 자신도 돌아볼 줄 알아야지. 지원이 눈을 들어 해숙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침묵은 반박보다 더 해숙을 불편하게 만들었다. 태주는 두 번째 서류철을 내려놓았다. 유나라 씨에게 사준 아파트, 차량, 보석 구매 증빙입니다. 자금 출처는 혼인 중 공동재산. 그리고 일부는 회사 계좌에서 빠져나갔습니다. 도현이 식탁을 내리쳤다. 당신 지금 나한테 누명 씌우는 거야. 태주는 여전히 차분했다. 그는 다음 장을 넘겼다. 그럼 임신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아라는 곧장 고개를 숙이고 배 위에 손을 얹었다. 저는 아이까지 모욕당하고 싶지 않아요. 태준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럼 설명해 보시죠. 왜 임신 진료 기록 번호가 존재하지 않는지. 그는 병원에서 받은 확인서를 내려놓았다.
유나라 씨 이름으로 발표한 날짜에 유효한 임신 진료 기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초음파 날짜는 수정되어 있었고 의사의 서명은 기존 양식에서 스캔된 것이었습니다. 방 안은 무서울 만큼 조용해졌다. 해숙이 댄 고개를 돌려 아라를 바라보았다. 그 임신 뭐야? 아라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어머니, 그게 아니에요. 저는 그냥... 해숙이 그녀의 팔을 붙잡았다. 말해. 내 손자는 어디 있어? 아라는 입술을 깨물었다. 대답하지 못했다. 그 침묵 하나에 해숙의 몸이 떨리기 시작했다. 그토록 며칠 동안 품고 있던 손자의 꿈. 그것은 결국 거짓말로 그려낸 허상이었다. 하지만 도연은 아직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이를 악물었다. 그런 것들은 빚 문제와 아무 상관없어. 나는 이혼하러 온 거지. 당신 연극 보러 온 게 아니야. 태준이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그럼 빚 이야기를 하죠. 그는 재무 보고서를 내려놓았다. 숨겨진 자산, 페이퍼 컴퍼니를 거친 송금 계좌, 지원 명의로 모든 빚을 뒤집어 씌우기 위해 만든 불법 대출 서류, 그리고 마지막으로 필적 감정서. 위임장에 있는 서명은 한지원 씨의 서명이 아닙니다. 도연은 감정서를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이 한순간 창백해졌다. 하지만 곧 차갑게 웃었다. 사본 따위로 뭘 증명할 수 있지? 원본도 없으면서 내가 위조했다고 말할 수는 없을 텐데. 그 말은 조정실 안에 찬물을 끼얹은 것 같았다. 태준의 손에 미세하게 힘이 들어갔다. 지원도 침묵했다. 1초, 2초, 3초.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그 모습을 본 도연은 곧바로 자신감을 되찾았다. 그는 펜을 지원 앞에 밀어놓았다. 봤지? 너한테는 이제 길이 없어. 서명해. 지금 서명하면 내가 마지막 체면 정도는 지켜줄게. 지원은 펜을 바라보았다. 그 순간 그녀는 별장을 떠나던 그 비오는 밤 한가운데 다시 서 있는 것 같았다. 한쪽에는 오래된 감옥이 있었다. 다른 한쪽에는 깊은 벼랑이 있었다. 한 걸음만 잘못 디디면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다. 태준이 낮게 불렀다. 지원 누나.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해숙이 비웃듯 말했다. 여자는 끝까지 자기 분수를 알아야 하는 법이야. 알아도 고개를 숙인 채 입꼬리를 아주 살짝 올렸다. 조금만 더. 그들은 지원이 곧 무너질 것이라 생각했다. 바로 그때 조정실 문이 열렸다. 서희가 들어왔다. 얼굴은 창백했다. 눈가는 붉게 젖어 있었다. 하지만 손에는 휴대전화를 아주 단단히 쥐고 있었다. 도연이 벌떡 일어났다. 네가 여길 왜 와? 서희는 아버지를 보지 않았다. 그녀는 곧장 엄마 곁으로 걸어갔다. 그리고 깊이 고개를 숙였다. 엄마, 죄송해요. 그녀는 조정 담당자를 향해 몸을 돌렸다. 제출할 증거가 있습니다. 영상이 재생되었다. 화면 속에서 아라는 약을 잘게 부수어 해숙의 차에 넣고 있었다. 그런 다음 재산 양도 서류를 해숙 앞에 놓고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니, 여기 서명만 하시면 돼요. 방 안의 공기가 그대로 멈췄다. 해숙은 자신의 눈을 믿지 못하겠다는 듯 영상을 바라보았다. 아라야, 너 지금 나한테 뭘 하려고 했던 거니? 아라가 뒤로 물러났다. 어머니, 아니에요. 저는 나를 어머니라고 부르지 마. 해숙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서희는 또 하나의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아버지가 금고에 숨겨둔 위임장 원본입니다. 집을 나오기 전에 제가 가져왔어요. 도현이 서희에게 달려들었다. 서희야, 너 미쳤어?
태준이 즉시 서류를 붙잡았다. 원본 대조가 그 자리에서 진행되었다. 잉크 자국, 필압, 서명이 이루어진 시점. 모든 것이 비정상적이었다. 글씨체 역시 지원의 것이 아니었다. 이번에는 도연에게 빠져나갈 길이 없었다. 서희는 할머니를 바라보았다.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목소리는 분명했다. 할머니가 저보고 엄마 딸일 뿐이라고 하셨죠. 오늘 저는 정말 그 말 그대로 여기에 서 있습니다. 저는 엄마 딸이에요. 그리고 더는 아무도 우리 엄마를 묻어버리게 두지 않을 겁니다. 아라는 궁지에 몰렸다.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다. 이제 그녀의 눈물은 누구도 믿지 않았다. 그때 아라가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다. 다들 내가 제일 더럽다고 생각해? 그녀는 증오에 찬 눈으로 도연을 바라보았다. 강도현이 나보다 훨씬 더 더러워. 녹음 파일도 들어볼래요? 아라는 조정실 한가운데서 재생 버튼을 눌렀다. 휴대전화에서 도연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지원이는 25년 동안 부엌에만 있었어. 그 여자가 금융계약을 뭘 안다고. 그냥 빚서류에 서명하게 만들고 집에서 내보내면 끝이야. 50살 먹은 여자. 아들도 없고 기댈 곳도 없는데 뭘 할 수 있겠어? 아라가 아들만 낳으면 강씨 집안 재산에는 새 후계자가 생기는 거지. 그 말을 듣는 순간 서희는 그대로 주저앉았다. 아버지 마음속에서 자신은 한 번도 후계자였던 적이 없었다. 그저 딸일 뿐이었다. 엄마는 쓰고 버릴 도구였고 자신은 붙잡아 둘 만큼 가치 있는 자식이 아니었다. 서희는 지원 앞에 무릎을 꿇었다. 엄마, 죄송해요. 제가 보지 못했어요. 엄마를 혼자 서 있게 했어요. 지원은 딸을 끌어안았다. 그녀의 손이 서희의 등에 조용히 내려앉았다. 하지만 눈빛은 여전히 맑고 또렷했다. 너무 늦기 전에 돌아왔으면 됐어. 하지만 이제부터는 내 눈으로 진실을 보는 법을 배워야 해. 아라는 또 다른 서류 뭉치를 테이블 위로 던졌다. 그 안에는 도연이 회사에서 빼돌린 돈의 흐름이 담겨 있었다. 수정된 계약서, 타인 명의의 개인 계좌, 내부 정보를 넘기는 일을 논의한 이메일까지. 도연이 달려들어 서류를 낚아채려 했다. 이 미친년이. 네가 감히 나를 배신해? 아라는 경멸 어린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당신은 내가 진짜 사랑했다고 믿었어? 곧 회사도 잃게 생긴 늙은 남자가 자기 무능을 감추려고 하루 종일 아들 타령이나 하는 주제에 태준이 또 다른 증거를 내려놓았다. 그리고 이것은 윤아라 씨가 태성의 박민석 부회장과 결탁해 회사 기밀을 빼돌렸다는 자료입니다. 그녀는 사랑 때문에 온 것이 아닙니다. 계약서, 주주 명단, 대출 데이터를 빼내기 위해 들어온 겁니다. 아라의 몸이 굳었다. 태준이 박민석까지 추적했을 줄은 몰랐던 것이다. 태준이 말을 이었다. 태성은 단순히 데이터를 훔치려 한 게 아닙니다. 강진의 신뢰도를 무너뜨리고 주주들이 주식을 헐값에 던지게 만든 뒤 회사를 싸게 집어삼키려 했습니다. 방안이 다시 깊게 가라앉았다. 이번에는 단순한 결혼 문제가 아니었다. 외도 문제만도 아니었다. 회사 전체를 삼키려는 음모였다. 그 안에서 도연은 아내를 배신한 남자였고 동시에 남에게 코가 꿰인 어리석은 먹잇감이었다. 같은 편에 서 있던 두 사람은 서로를 물어뜯기 시작했다. 도연은 아라를 스파이라고 몰았다. 아라는 도연이 서류를 위조했다고 폭로했다. 해숙은 가슴을 움켜쥐고 중얼거렸다. 그럴 리가 없어. 하지만 일은 더 이상 조정실 안에서 끝나지 않았다. 강진은 위기에 빠졌다. 거래처들은 해명을 요구했다. 주주들은 긴급 회의를 열었다. 도연은 여전히 회장처럼 보이려 애쓰며
회의실에 들어섰다. 제가 모든 일을 처리하겠습니다. 나이든 대주주 한 사람이 차갑게 대답했다. 당신에게는 더 이상 처리할 자격이 없습니다. 도현이 식탁을 내리쳤다. 누가 그렇게 말합니까? 회의실 문이 열렸다. 오래된 공장의 김 전무가 지팡이를 짚고 들어왔다. 그는 오래전 강진이 부도 직전이었을 때 지원이 혼수돈으로 가장 먼저 월급을 챙겨준 사람이었다. 머리는 거의 다 하얗게 새어 있었다. 하지만 목소리만큼은 또렷했다. 내가 말했습니다. 도현이 멈칫했다. 김 전무님. 김 전무는 그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에는 아픔과 경멸이 함께 담겨 있었다. 25년 전 직원들이 월급을 받지 못했을 때 한밤중에 공장으로 찾아온 사람은 한 사모님이었습니다. 당신이 아니었습니다. 첫 계약이 취소될 위기에 놓였을 때 납품업체마다 전화해 기한을 연장해 달라고 부탁한 사람도 한 사모님이었습니다. 당신이 아니었습니다. 도현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김 전무가 말을 이었다. 당신은 무대 위에서 꽃다발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창고 뒤편에서 자기 개인 재산으로 공장을 지키겠다는 서류에 서명하고 있었습니다. 회의실은 쥐 죽은 듯 조용해졌다. 나이든 일본 측 주요 거래처 대표도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서류철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저희는 그의 사업 계획서를 강 회장님이 작성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다시 확인했습니다. 원본에는 한 사모님의 손글씨 메모가 남아 있었습니다. 저희가 강진과 계약한 것은 그분의 능력 때문이었습니다. 강 회장님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도현은 한 걸음 뒤로 물러났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회의실에 있던 젊은 직원 하나가 고개를 숙였다. 회장님. 아니.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다시 고쳐 말했다. 강도현 씨. 재무팀에서 방금 독립감사 요청을 접수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직원들이 강도현 씨의 경영일선 퇴진을 요구하는 서명을 제출했습니다. 강도현 씨. 그 호칭은 마지막 칼날처럼 떨어졌다. 더 이상 회장이 아니었다. 더 이상 존중받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저 한때 자신에게 고개 숙이던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남자만 남아 있었다. 대형 화면이 켜졌다. 화면 속에 지원이 나타났다. 그녀는 연한 회색 정장을 입고 있었다. 머리는 단정하게 묶여 있었다. 얼굴은 고요했다. 더 이상 비 오는 밤 쫓겨나던 여자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다. 태준이 지분 위임 관련 서류를 공개했다. 지원은 중간 투자 회사를 통해 강진에 숨겨진 대주주였다. 오래전 그녀는 친정 어머니에게서 물려받은 돈으로 회사를 살렸다. 하지만 남편의 체면을 지켜주기 위해 모든 것 뒤에 서 있었다. 회의실은 그대로 얼어붙었다. 김 전무가 화면을 향해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강진을 살린 사람은 단 한 번도 강 회장님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은 한 사모님이었습니다. 회의실 안의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났다. 누군가는 고개를 숙였다. 누군가는 조용히 도현의 시선을 피했다. 누군가는 감추지 못한 경멸로 그를 바라보았다. 도현은 회의실 한가운데에서 굳어버렸다. 아무도 그를 두둔하지 않았다. 아무도 더 이상 그를 회장이라 부르지 않았다. 한때 그 앞에서 내려앉던 시선들은 이제 차갑고 낯설었다. 그는 회의실을 둘러보았다. 그리고 처음으로 깨달았다. 자신이 오랜 세월 앉아있던 그 자리는 자신의 능력으로 지켜낸 것이 아니었다. 그가 막 집에서 쫓아낸 한 여자가 뒤에서 조용히 떠받치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자리였다. 목이 바짝 말랐다. 소리치고 싶었다. 명령하고 싶었다. 예전처럼 모두의 입을 닫게 만들고 싶었다.
하지만 더 이상 그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없었다. 회의실은 펜 하나가 테이블 위로 떨어지는 소리마저 들릴 만큼 조용했다. 바로 그 침묵 속에서 도연은 깨달았다. 그는 회사를 잃은 것만이 아니었다. 자신이 그 회사를 세운 사람이라는 착각마저 잃었다. 해숙이 회사로 달려왔다. 그녀는 아들이 추궁당하는 모습을 보았다. 아라가 조사를 받는 모습을 보았다. 주주들이 등을 돌리는 모습을 보았다. 한때 도연을 회장님이라 부르던 오래된 직원들마저 이제 아무도 그의 편에 서지 않는 것을 보았다. 해숙은 지원 앞으로 달려가 무릎을 꿇었다. 지원아, 엄마가 잘못했다. 네가 이 집안을 한 번만 더 살려다오. 로비 전체가 조용해졌다. 지원은 자신이 아들을 낳지 못했다는 이유로 집에서 쫓아냈던 시어머니를 내려다보았다. 그 여자가 지금 무릎을 꿇고 있었다. 하지만 지원의 마음에 남은 것은 너무 늦었다는 감각뿐이었다. 지난 25년 동안 저는 이 집안을 너무 많이 살렸습니다. 이번에는 저 자신을 살리겠습니다. 바로 그때 서희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아라에게서 온 메시지였다. 10년 전 네 아버지와 할머니가 네 엄마에게 무엇을 숨겼는지 알고 싶으면 나를 만나. 아라는 조사 건물 뒤편 주차장에서 서희를 만났다. 검은 모자를 눌러쓰고 있었다.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다. 서희를 보자마자 아라가 웃었다. 강씨 집안은 정말 대단하네. 누구든 다 쓰고 나면 버리잖아. 그녀는 낡은 봉투 하나를 꺼냈다. 10년 전 네 엄마는 싱가포르에서 온 임원 제안을 받은 적이 있어. 급여도 높았고 직위도 높았고 집까지 제공됐어. 가족을 함께 데려갈 수 있는 조건도 있었고. 서희는 그대로 얼어붙었다. 엄마는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당연하지. 네, 엄마는 이 편지를 본 적이 없으니까. 그걸 숨긴 사람이 네 아버지와 네 할머니야. 서희는 봉투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떠올렸다. 밤마다 부엌에 앉아 휴대전화를 들고 낯선 번호를 바라보다가 결국 내려놓던 엄마의 모습. 엄마에게도 한때 문이 열려 있었다. 다만 엄마는 그 사실조차 알지 못했다. 아라는 또 다른 병원 메모 한 장을 건넸다. 내 외할머니가 위독하던 밤 병원에서 강씨 집안 별장으로 전화가 왔어. 전화를 받은 사람은 해숙이었고. 서희가 고개를 딘들었다. 그럴 리 없어요. 아라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그날 네 엄마는 강진의 계약 체결 파티에 가야 했어. 네 엄마가 자리를 비우면 계약이 틀어질 수도 있었거든. 그러니까 네 할머니가 그 전화를 숨긴 거야. 서희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났다. 엄마는 친정어머니의 마지막 목소리를 들을 기회를 놓쳤다. 바빠서가 아니었다. 시간이 맞지 않아서도 아니었다. 강씨 집안이 그녀를 파티장에 세워두고 거래처를 향해 웃게 만들고 계약 하나를 지키게 해야 했기 때문이었다. 지원이 그 진실을 알게 되었을 때 그녀는 책상 앞에 오래도록 앉아 있었다. 책상 위에는 오래된 초청장과 병원에서 남긴 메모가 놓여 있었다. 그녀는 울지 않았다. 하지만 손은 떨리고 있었다. 지난 25년 동안 지원은 자신이 잃은 것이 젊음뿐이라고 생각했다. 이제야 알았다. 그들은 그녀에게서 또 다른 길마저 빼앗았다. 그리고 엄마라고 부를 수 있었던 마지막 순간까지 빼앗았다. 그 상처는 시끄럽지 않았다. 너무나 조용해서 오히려 숨을 쉴 수 없게 만들었다. 지원은 오래된 나무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는 어머니의 사진이 있었다. 몇 장의 보증 서류도 있었다. 그리고 누렇게 변한 손수건 한 장이 들어 있었다. 친정어머니는 그 손수건으로 지원의 보석을 싸주었다.
그해 지원은 강씨 집안을 살리기 위해 그것들을 모두 팔았다. 10년 전 그들은 지원이 스스로를 구할 수 있었던 마지막 기회를 숨겼다. 그리고 어머니가 임종을 앞둔 밤 마지막 전화마저 숨겼다. 지원에게 가장 아팠던 것은 남편의 외도가 아니었다. 집에서 쫓겨난 일도 아니었다. 가장 아팠던 것은 그녀의 젊음과 경력, 친정어머니와 스스로를 위해 살 기회까지. 그 모든 것이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빼앗겼다는 사실이었다. 재판이 열린 날 지원은 이혼 소송에서 승소했다. 도연은 자리에서 물러났다. 경영권을 잃었다. 아라에게 사용한 모든 재산을 배상하라는 명령도 받았다. 그는 서명 위조, 재산 은닉, 그리고 아내 명의로 빚을 떠넘기려 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 아라는 사기, 서류 위조, 회사 정보 절취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박민성 역시 강진의 데이터를 빼돌리고 지분을 조작하려 한 음모로 수사 대상이 되었다. 태성은 곧바로 선을 그었다. 아라에게 명령을 내리던 사람은 결국 그녀를 버려진 말로 만들어버렸다. 아라는 조사실에 앉아 비웃었다. 그녀는 자신이 사냥꾼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마지막에 남은 것은 남에게 쓰이고 버려진 칼 한 자루뿐이었다. 해숙은 별장을 떠나야 했다. 한때 지원을 모욕하는 데 쓰였던 그 집은 결국 더 이상 강씨 집안의 것이 아니었다. 법원 복도에서 도연이 지원을 가로막았다. 머리는 흐트러져 있었다. 얼굴은 잿빛이었다. 지원아, 우리 그래도 25년을 부부로 살았잖아. 지원은 그를 바라보았다. 아니, 당신은 25년 동안 내 등에 기대 살았고, 나는 25년 동안 당신들에게 빨려 살았어. 도연이 무릎을 꿇었다. 내가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어. 지원은 그를 지나쳐 걸어갔다. 뒤돌아보지 않았다. 해숙이 뒤따라오며 목이 쉬도록 울었다. 지원아, 엄마 늙었다. 나를 버리지 마라. 지원은 걸음을 멈췄다. 그녀는 자신의 친정어머니가 마지막으로 걸어온 전화를 숨겼던 여자를 바라보았다. 어머니가 제가 아들을 낳지 못했다는 이유로 저를 집에서 쫓아낸 날 제게 한 가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가족이라고 부른다고 해서 모두 끝까지 지켜야 할 사람은 아니라는 걸요. 해숙은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다. 이번에는 아무도 그녀를 부축하지 않았다. 지원은 그 별장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그녀는 그 집을 팔았다. 집을 넘기는 날 서인은 대문 앞에서 엄마 곁에 서 있었다. 그녀가 아주 조용히 물었다. 엄마, 아쉽지 않아? 지원은 자신의 반평생을 가두었던 그 집을 바라보았다. 어떤 곳은 집이 아니야. 그저 조금 더 예쁘게 꾸며진 새 장일 뿐이지. 그 후 지원은 재산의 일부로 이혼 후 중년 여성을 지원하는 재단을 세웠다. 그들이 새로운 기술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왔다. 변호사를 찾을 수 있게 도왔다. 버림받았다는 것이 가치가 끝났다는 뜻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었다. 서인은 엄마 곁에 머물렀다. 엄마가 다시 희생하게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독립적으로 살고 바르게 살고 여자의 침묵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였다. 늦가을 어느 오후 도현은 옛 별장 대문 앞에 서 있었다. 강씨 집안의 문패는 이미 내려가 있었다. 새 주인은 그를 들여보내주지 않았다. 그는 지원에게 전화를 걸었다. 번호는 차단되어 있었다. 도현은 그곳에 오래도록 서 있었다. 마침내 자신이 무엇을 잃었는지 깨달은 사람처럼 그가 잃은 것은 단순히 아내 한 사람이 아니었다. 반평생 동안 그가 무너지지 않도록 조용히 받쳐주었던 사람이었다. 마지막 장면에서 지원은 새 사무실에 앉아 있었다. 책상 위에는
친정어머니의 사진이 놓여 있었다. 그 옆에는 은색 명패가 있었다. 한지원, 재생재단 이사장. 햇살이 그녀의 어깨 위로 내려앉았다. 그 빛은 더 이상 강씨 집안 부엌에 차갑고 외로운 빛이 아니었다. 자신에게 되돌아온 삶의 빛이었다. 서희는 문 밖에 한참 동안 서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찻쟁반이 들려 있었다. 해숙이 마시던 대추차가 아니었다. 엄마가 매일 아침 남을 위해 타야 했던 차도 아니었다. 그저 따뜻한 보리차 한 잔이었다. 지원이 좋아했지만 좀처럼 끝까지 마실 시간을 갖지 못했던 차였다. 서희는 안으로 들어와 엄마 앞에 찻잔을 내려놓았다. 엄마, 마셔. 오늘은 내가 엄마한테 타주고 싶었어. 지원은 찻잔을 바라보았다. 따뜻한 김이 부드럽게 피어올랐다. 지난 25년 동안 그녀는 늘 다른 사람에게 밥은 먹었느냐고 묻는 사람이었다. 남편 앞에 국그릇을 내려놓는 사람이었다. 시어머니를 위해 차를 우리는 사람이었다. 모두가 아직 앉아 있을 때 가장 먼저 일어나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아주 오랜 세월이 지난 뒤 처음으로 누군가가 그녀 앞에 차 한 잔을 놓고 마시라고 말했다. 누군가를 섬겨야 해서가 아니었다. 그녀가 돌봄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었다. 서희는 엄마 곁에 앉았다. 목소리가 젖어 있었다. 이제부터 엄마는 그림자처럼 살지 마. 나도 더 이상 누구의 그림자로 살고 싶지 않아. 지원은 찻잔을 들어 올렸다. 그녀의 손에는 오랜 세월 집안일을 하며 생긴 희미한 굳은 살이 아직 남아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 손이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지원은 차를 한 모금 마셨다. 차는 조금 싱거웠다. 하지만 따뜻했다. 눈시울이 붉어질 만큼 따뜻했다. 서희가 놀라며 물었다. 엄마, 내가 너무 못 탔어? 지원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 정말 맛있어. 엄마가 엄마를 위해 직접 타지 않아도 되는 첫 번째 차라서. 방 안이 조용해졌다. 유리창 밖으로는 늦은 오후의 햇살이 서울 위로 내려앉고 있었다. 눈부시게 화려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평온했다. 지원은 어머니의 사진을 바라보며 나직이 말했다. 그들이 나를 필요로 할 때, 그들은 그것을 가족이라고 불렀다. 하지만 내가 그들을 필요로 했을 때, 그들은 나를 짐이라고 불렀다. 그러니 오늘부터 내가 강씨 집안을 떠나는 게 아니다. 나는 그들이 만들어 놓은 그 세 장을 만든 사람들에게 그대로 돌려주는 것뿐이다. 여자의 인생은 누군가의 등 뒤에서 그림자로 살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니다. 더구나 자신이 지은 적도 없는 죄를 갚기 위해 평생을 바쳐야 하는 것도 아니다. 진짜 가족은 한 사람을 다달아 없어질 때까지 희생시키는 곳이 아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내어줄 수 없을 때에도 그 사람의 가치를 알아보는 곳이다.